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음양오행설의 모순과 그 허와 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설은 사주학뿐만이 아니라 동양학 전반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칙 체계입니다. 또한 동양의 오랜 진리로 평가를 받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음양오행설의 제반 이론 중에는 틀림없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주학이 아직까지 미신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 자, 법칙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론체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씩 배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강의를 통하여 공부를 기존에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좀 혼란스러움이 있을 테고,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벅차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학문에 대한 그 깊이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음과 양이라는 개념과 오행이라는 개념, 그리고 음양의 상대적 시각과 절대적 시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뭡니까? 이 원이, 이 동그라미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우선 절대 완전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지구와 동시에 지구상의 어느 특정 지점에 있는 누군가가, 즉 나 자신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싫든 좋든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원이라고 했고요. 자, 인류 최초의 음과 양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 즉 바로 드러나는 변화가 큰 인지되는 것, 뭡니까? 낮과 밤이, 바로 낮과 밤으로 인지되는 자체가 음과 양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태양이 보이는 부분이 낮이고요, 태양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음이라는 것이 음양의 초기적인 어떤 조건이고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따로 별도로 운동 형태로 구분할 때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어느 시점까지 쭉 멀어져 갔다가 다시 반복되어 오고 멀어졌다가 돌아오는 이 반복이 양과 음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자, 이것이 가는 게 양이고요, 오는 것이 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이 양이 있기 때문에, 즉 양으로 멀어져 간 부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음으로 반복돼서 돌아오는 만큼의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양과 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양은 원인이고 음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이 보이는 부분, 즉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렇게 상대되는 두 가지가 음과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과 오는 것, 원인과 결과로서 음과 양, 양과 음을 각각 결론을 졌습니다. 결정을 졌죠. 그런데 우리가 음과 양으로 두 가지 보이는 시각이 다시 좀 더 상세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무슨 양이죠? 양, 그 다음에 양과 말고 또 뭐가 있다겠습니까? 그렇죠. 안 잊어버렸죠? 바로 중간자가 포함되어 있다겠습니다. 이 중이란 얘기죠. 이 중. 즉 음운동과 양운동으로서 원운동이 한 바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음운동과 양운동으로 관찰되는 그 속에는 음운동과 양운동보다는 상당히 적지만 미미하게 작지만 존재하는 중간자 운동이 있고, 이 중간자에 의해서 음과 양이 구분이 된다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간자가 없다면 양운동은 언제까지나 양운동으로 가겠죠. 즉 운동이 쭉 뻗어나가다가 양운동 직진이죠. 직진이다가 바로 어떤 중간자로 인해서 다시 굴곡이 돌아오는 현상이 되는데, 바로 이 중간자가 없으면 이것은 직진만 계속할 뿐이고 돌아오지 못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음과 양과 중간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우리가 원운동을 처음에 바라볼 때는 그냥 하나의 원운동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자세히 보면 뭡니까? 음과 양이 두 개가 있고, 또 다시 자세히 보면은 음과 양 말고 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시각 하나. 두 번째, 그냥 조금 자세히 바라보는 시각 하나. 세 번째, 완벽하게 꼼꼼하게 바라보는 시각 하나. 이래서 우리는 1, 2, 3의 하나의 그 논법처럼 수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뭐입니까? 목화토금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또 뭐 있습니까? 오행의 목, 화, 토, 금, 수에 대해서 공부했죠. 목은 뭐라겠습니까? 나무라겠습니까? 예. 목을 나무로 표현하지만 목은 나무라기보다는 뭐라겠습니까? 분출하는 기상이 목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뻗어오르는 기상. 그리고 이 분출하는 기상인 목은 분산되는 기상인 화를 생해준다, 이렇게 표현한다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목생화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렇게 뻗어오르는 기상, 즉 목은 분출하는 기상이었고 화는 뻗어오르는 기상인데, 이렇게 뻗어오르는 기상인 화는 뭐를 생해준다고요? 토를 생해준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뻗어오르다가 분산되는 부분을 더 이상 뻗어오르지 못하고 분산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바로 토라고 했죠. 토.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수그러드는 역할, 이 역할을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수그러들었다가 최초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지점, 이걸 뭐라겠습니까? 예, 우리가 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어떤 상생고리를 배웠고, 또한 이 5가지 오행이라는 것은 하나씩 옆에 인접해 있는 것끼리는 생의 운동을 하지만 하나 건너뛰어서는 뭘 한다겠습니까? 극을 한다겠죠.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합니다. 그리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하는 이렇게 상생고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상생고리와 상극고리라고 얘기를 해나갑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을 각각 음양의 2가지 시각으로 나눠본 게 뭐라 하겠습니까? 자, 목은 뭐로 나눠집니까? 목은 갑과 을로 나눠지죠. 자, 목의 갑과 을로 나눠지는데, 목을 나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목을 나무로 비유한다라면은 갑목은 뭐라 하겠습니까? 예, 아름드리 큰 나무요? 아니죠. 갑목은 새싹같이 작은 나무의 시작을 의미하고, 을목은 나무에 뭉쳐진 기운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를 했던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먼저 앞에서 아까 음양을, 자 봅시다. 음양을 정의했었죠.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음양에서 하나의 사물을, 하나의 원체제를 2가지로 나누어 보는 시각이 음양인데, 그 중에서 양은 그 원인이 되고 음은 바로 원인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는 개념이죠.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태양이 비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 부분이 태양이 비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태양이 비추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 세계는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지구상에 자전하는 자전원을 그린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백관적으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까? 아니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움직이는 시각입니까? 예,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이 안에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시각이 되는 겁니다. 즉,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양과 음이 있고 중간자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통상 있는 부분은 이 양의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즉, 태양이 비치는 쪽에서 바라보니까 최초의 변화를 느끼는 게 뭡니까? 예, 바로 음을 최초의 변화로 느끼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 음을 우리는 통상 양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음을 음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음을 양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이 2개가 혼잡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차분히 설명을 또 해 나갈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통상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즉, 어떤 입장입니까? 움직이는 지구상에 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는 사물들은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 않고 같이 서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나
태양과 같이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움직이지 않는 것들, 물론 큰 힘으로는 그 태양도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태양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현실은 사물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돼서 보인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즉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에 있기 때문에 음이 먼저 보이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음과 중간자가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행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은 우리가 고전적 개념에서 지금까지 사주학에서 목을 나무로 놓고 간목은 큰 나무라고 얘기했고 을목은 작은 나무나 화초, 초원처럼 얘기를 했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목은 목의 기운이 시작되는 원인이고 아직 보이진 않지만 시작되는 원인이고 을목은 뭡니까? 음이기 때문에 바로 목의 실체가 보이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화를 놓고 볼 때 병화는 뭡니까? 병화는 역시 마찬가지 화가 시작되는 실체지 화 자체가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이 화를 불로 본다라면 화의 양기운인 병화는 뭐라 하겠습니까? 화가 시작되는 모락모락 그렇게 피어나오는 그런 작은 모닥불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정화는 화의 기운이 뭉쳐있는 아주 큰 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또 역시 토 역시 마찬가지죠. 토는 뭐가 있습니까? 무토와 기토가 있다고 할 때 이 무토는 토 중에 양토죠. 그럼 뭡니까? 바로 토의 기운이 시작되는 거고 기토는 토의 기운이 뭉쳐진 거라겠죠. 그래서 토의 기운을 만약에 흙으로 놓고 본다면 흙이 막 그 화가 토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화가 토로 변할 때 막 흙이 뭉쳐지는 과정이 그 양토가 됩니까? 음토가 되겠습니까? 예, 바로 뭉쳐지는 과정은 바로 양토가 되겠죠. 그리고 뭉쳐져서 이렇게 끝까지 뭉쳐진 개념은 음토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토는 토의 양기운, 작은 흙이 되겠고 그 기토는 큰 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화토이, 그 다음 또 뭡니까? 금을 본다면은 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경금과 신금. 그러면 금의 기운은 뭡니까? 뭔가 이렇게 쫙 뻗어나가던 것들이 멈췄다가, 멈춰있는 자체는 토라고 보는 거죠.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건 뭐가 시작됩니까? 움츠러드는 기운이 시작될 때 이것을 바로 금이라고 했습니다. 움츠러드는 것은 큰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금은 큰 변화, 변혁, 혁명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 기운이 가난한 사람들은 막 뒤집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의 특성을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경금의 의미는 뭡니까? 변화가 눈에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회의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할 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막 계획을 짜고 막 준비하고 실행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 아니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려고 준비하고 조를 짜서 막 나가는 과정, 그리고 잡아오면은 막 방송이 되죠. 누구를 잡았다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걸 준비하는 과정들이 바로 그 기운의 양입니다. 그래서 경금의 시기는 금이 시작되는데 우리한테 인지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의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신금은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의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눠보는 것은 음양으로 볼 때 무슨 시각입니까? 예, 양과 음의 두 가지 시각입니다. 이건 어떤 사물을 볼 때 정확히 보는 시각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대로 보는 시각입니까? 예, 이건 보이는 대로 보는 시각이죠. 좀 더 정확히 본다라면 또 다른 시각, 중의 시각까지 같이 봐줘야 될 겁니다. 양과 음과 중. 수의 특성은 뭡니까? 수의 특성은 지극한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생으로 치면 목화토금수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딱 돌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노인네, 나이가 먹은 상태의 어떤 개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섹터를 또 의미하고, 새로 시작되기 전을 의미합니다. 자, 이 수를 다시 음양으로 나누면 우리는 임수와 개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이 수가 물입니까? 아, 수는 물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 수를 이렇게 물로서 얘기를 함으로써 수가 물이 됐습니다만은 수는 원칙적 의미에서 물이 아닙니다. 단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사물 중에서
오행의 수와 가장 유사한 어떤 특성을 취한 그 사물이 바로 그 수라는 얘기죠. 자, 일단 수를 만약에 물로 놓고 본다라면은 임수는 큰 물이 아니고 임수는 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물방울 내지는 작은 물로 볼 수 있겠고, 즉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막 내려오는 상태를 임수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는 큰 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슬처럼 맺혀오는 이런 물을 만약에 물로 비교해서 수의 음양으로 구분한다면 뭘까요? 예, 이슬처럼 맺히는 물은 사실은 양의 수기 때문에 임수로 볼 수 있겠고, 크게 뭉쳐있는 물을 갖다 우리는 개수로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알고 있던 어떤 오행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반대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던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 정반대냐? 어떤 양인데 양이 강하고 큰 거 아니냐? 물론 양은 강합니다. 틀림없이. 왜?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실체가 있는 강함이 아니고 실체가 아직 있지 않은 강함인 겁니다. 양은 시작인 거고 우리는 양의 입장에 있다겠습니다. 태양이 떠 있는 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가죠. 누군가 둘이 A와 B 둘이 그 굴뚝 청소를 하고 왔을 때 A는 얼굴이 시커멓게 돼 있고 B는 깨끗할 때 누가 먼저 얼굴을 씻는다겠습니까? 얼굴이 시커면은 A가 씻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깨끗한 B가 먼저 세수를 하러 간다겠죠. 왜?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상대방을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늦게 아는 것이 어쩌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그걸 봄으로써 또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객관적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의 특수한 입장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속해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음양이 이렇게 달리 보이는데요. 자, 봅시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 목화토금수의 개념에서 자, 이 목이라는 것이 나무라고 했습니다. 왜 목이 나무입니까? 우리는 목이 나무라고 그냥 배웠습니다. 목이 분출하는 기운이라고 배웠습니다. 목이 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목이 목입니까? 왜 목이 분출하는 기운입니까? 자, 너무 황당한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이 강의 제목이 논리로 푸는 사주학입니다. 논리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 어떤 법칙 체계나 납득할 수 있는 이론 체계로 증명이 되줘야 논리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음양오행설에 대해서 이유 없이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음양오행설의 상당한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학문으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들춰내봐야 됩니다. 하나씩.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체계로서 그 모순들을 밝혀내줘야 됩니다. 음양오행설을 가지고 그 동양의 가장 오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음양오행설이 동양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양에서 시작해 있는 전 우주가 변해가는 원리를 설명하는 진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지 어떤 원칙들이 잘 밝혀져 있지 않을 뿐이지 바로 작게는 인간사의 모든 만사와 만물이 변해가는 어떤 리듬을 알려주는 법칙 체계라고 그리고 진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나씩 그것들을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음양오행설에 어떠한 모순과 문제점이 있는지 왜 기존의 학자들은 이것을 완전한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서 하나씩 짚어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봅시다. 말씀드렸듯이 왜 오행이 오행입니까? 사행일 수도 있고 육행일 수도 있잖아요. 왜 오행입니까? 여러분, 음양은 왜 음양입니까? 물론 음양은 비교적 그래도 설명이 많이 됩니다. 먼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음양설과 오행설은 처음에 같이 출발한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설은 아주 역사가 더 오래됐죠. 대략 한 2500년, 3000년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양설은 우리 그 중국의 문화가 시작된 그 주나라 내지는 춘추 전국 시대, 이 시대, 즉 그 공자님께서 썼다 내지는 치는 어떤 주역이라고 보는 여러분들, 공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다루신 거죠. 주역이라든가 아니면 노자의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음양이라는 말은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오행설이라는 것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덕경이든 아니면 공자님의 주역이든 이런 서적에는 오행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행설은 춘추시대를 지나고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어떤 법칙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제나라의 직학파 추연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좀 음양설을 하면서 알아야 추연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음양설과 오행설을 제대로 학문적으로 결합시킨 어떤 시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설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음양의 오행설의 즉 오덕 종시설이라는 어떤 흐름, 즉 왕조가 바뀌어가는 것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논리를 통해서 바뀐다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춘추시대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어디입니까? 진나라죠. 진나라 진시황제. 진나라를 통일한 이 진나라 때 얘기하면 우리 누구 있습니까? 여불이라고 하시죠. 여불이. 여러분 여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누굽니까? 장사꾼인데 일국의 재상이 됐죠. 물론 혹은 진시황의 그 다음 대를 잇는 황제가 여불이의 아들이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지만은 어쨌든 이 여불이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음양오행설이 이렇게 법칙 체계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여시춘추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봅시다. 음양오행설이 정리가 될 때 처음에 이 음양의 상생상극론에서 음양은 상극론이 먼저 발달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왕조는 오행의 어떤 특성을 타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황제라고 할 때 우리가 황제는 오행 중에 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황이 노란 색깔이죠. 그럼 뭡니까? 토를 의미한다겠죠. 그래서 중국의 아주 오랜 시대에 황제라는 사람은 바로 토의 정기를 받아놨다 해서 그때는 그 뭡니까? 깃발도 노란색, 옷도 노란색 해가지고 토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황제 시대가 이제 그 하나라라는 나라가 시작될 때 그 우왕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라 우왕은 어떤 정기를 받았을까? 그러면은 바로 황제의 정기를 누른다. 즉 토의 정기를 누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행에서 이 토의 정기를 누를 수 있는 것은 오행에서 뭘 하겠습니까? 바로 목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목으로서 바로 토의 정기를 누른다 해가지고 바로 하나라는 이 황제의 토기운을 누르는 목기운을 가진 왕이 그 황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라가 또 무너지면서 은나라가 나오죠. 그럼 은나라는 뭐겠습니까? 이 바로 목기운을 누르는 금기운으로서 은나라가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금기운의 색깔은 뭡니까? 흰색이죠. 그래서 은나라는 흰색을 숭배하고 상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누가 왕이 됐습니까? 그 유명한 주나라, 무왕하죠. 바로 주나라는 뭡니까? 이 금을 극하는 게 뭐죠? 오행의 상극설을 배웠죠. 뭡니까? 화입니다. 그래서 그 주나라는 화로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붉은 색깔, 화는 색깔이 붉죠. 바로 이 붉은 색깔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주나라입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고 이제 막 통일 어떤 국가를 이룬 게 어디입니까? 바로 통일에 대한 그 진나라죠. 그럼 진나라는 퀴즈 문제입니다. 진나라는 과연 그럼 무슨 색깔의 옷과 무슨 색깔을 숭배했을까요? 맞추면은 여기 또 상품이 있냐고요? 물론 요거는 상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퀴즈를 내 가지고 그 맞추신 분들 그 빵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물론 빵 싫어하는 분들은 짜장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강의가 끝나고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어요. 저 여기서 석가 선생님 부탁합니다. 접니다. 저는 저 퀴즈를 맞추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래 빵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이 빵도 싫어하는데 짜장면도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물도 괜찮으시면은 짜장면 말고 짬뽕이라도 드시라고요. 이번에는 그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정답에 대한 퀴즈 상품은 없습니다만 정답이 뭡니까? 진나라 때는 바로 검은색을 숭배했겠죠. 왜? 검은색이 수를 의미하는 색깔이고 이 수는 뭡니까? 수는 바로 화를 극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덕 종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의 변천은 이렇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기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진나라 때는 하늘에서 검은 기운이 막 내려온다. 검은 막 구름이 일고 연기가 피어나고 이래서 수의 기운이 오니까 바로 이제 화의 기운을 물러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이런 형태로 바로 이렇게 그 정치 왕조가 바뀌는 그 법칙 체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던 것이 사실은 그 오덕 종시설이면서 오행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나라 이제 유황이나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람들은 다시 이것을 또 상생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행설이 봅시다. 목은
화를 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무가 불을 생한다. 맞다면 맞죠. 그리고 화는 토를 생한다고 했습니다. 예, 불이 타고 그럼 토가 금을 생한다. 맞다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럼 금이 수를 생한다. 이런 체계가 정확히 오행이란 5가지 요소가 각각 똑같이 상생을 해주고 똑같은 조건으로 상극을 해준다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봅시다. 지금 수가 목을 생해주는 것. 그럼 뭡니까? 물이 나무를 생해준다. 생해주죠. 어떻게? 물이 나무로 변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 물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물을 빨아들이니까 도와준다는 개념은 맞지만 물이 나무로 물을 누른다고 나무로 변합니까? 아마 그건 아닐 거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목이 화를 간다. 그러면 목의 기운 일부가 화가 불이 흡수하는 거, 나무의 기운 일부를 불이 흡수하는 겁니까? 아니죠. 물이 확 타서 아니 확 변해서 나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무는 확 타서 불이 됩니다. 그러면 수생목과 목생화의 단계는 사실 다른 겁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럼 화생토, 그러면 나무가 차서 이 연기가 흙이 된다. 나무가 탄 재가 흙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이 걸릴 텐데 일단 논리로 설명을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그럼 불이 타고 나서 흙이 되고 흙이 다시 금이 된다. 그러면 나무가 딱 타버려가지고 불로 변하는 것과 흙이 변해서 돌이나 아니면 그 쇠로 변한다. 이 과정을 똑같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억지로 본다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또 봅시다. 그러면 돌이나 쇠덩어리가 수를 생한다. 물론 바위 틈에서 우리가 물이 나오고 쇠가 녹으면 물이 된다 같지만 쇠가 그냥 녹습니까? 쇠를 녹이려면 불도 들어가서 녹여야 되는데 그러면 금생수의 논리가 아무래도 여러분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봅시다. 목은 나무를 극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생과 상극의 개념은 오행설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논리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 오행은 인접해 있는 순서끼리 생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하나 걸러서는 극해주는 관계가 음양오행설의 가장 핵심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오행설 전부가 다 부정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나무가 물론 나무 뿌리로서 아무리 단단한 흙일지라도 이렇게 뿌리를 깨트리는 모양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봅시다. 사무에 만약에 나산에 나무가 없다면 비 오면 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은 나무는 흙을 꼭 극해서 힘들게 하고 안 좋게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극의 의미는 일방적으로 때려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극인 겁니다. 이 극의 의미는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생해준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자, 그러면은 흙이 수를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 극한다고 치는데 과연 흙이란 존재가 없다면 이 물이라는 것이 어떤 형체를 겪고서 자기의 이미지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흙이 있어서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큰 물을 이루고 하는 것은 흙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극화라고 해가지고 물이 불을 끈다는 말은 이거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화극금이다. 그럼 불이 절대적으로 금을 녹인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불이 예를 들어서 화, 극, 목이라면 어떨까요? 불이 나무를 쉽게 녹입니까? 불을 쉽게 녹입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는 반대, 즉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논리체계, 즉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약간은 좀 애매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계속 어떤 한쪽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봐줄 수밖에 없겠지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자, 우리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에서 의미하는 것과 목극토, 토극수에서 의미하는 상생과 상극 고리에서 이 오행은 각각 목화, 토금수 5가지인데요. 이것은 어떤 놈은 특별히 어떤 놈을 더 많이 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5가지는 각각 똑같은 정도로 생해주고 똑같은 정도로 극해주는 그러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단위, 동일한 조건으로 생과 극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목은 목화, 토금수에서 목은 동쪽이요, 화는 남쪽이요, 수는 북쪽이요, 금은 서쪽이고 토는 어디라 합니까? 중앙이라고 표현합니다. 토는 중앙에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왕 중에서 최고를 황제라고 해서 자꾸 누를 황자, 황을 강조합니다. 즉 이때의 토는 틀림없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오행, 상생, 상극 고리에서 화로부터 생을 받아서 금만을 생해주는 그러한 토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중앙토의 개념이 성립된다면
오행에서의 개념 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오행토와 중앙토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모순이란 얘기죠. 즉 토를 여름에 그 길은 늦여름에 배속을 시키든 아니면 토를 계절과 계절 사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끄트머리에 배속을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목생화, 화생토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면 만약에 중앙에 배속된다면 목화, 금수 4개만 움직이고 사행 플러스 토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 거고, 만약에 계절의 끝에 배속된다면 목, 토, 화, 토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아니면 목곡토로 흘러간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인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조건이다. 이것은 별도의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논리체계, 왜 그런지 최소한 어떤 납득하기 쉬운 논리체계가 있을 때만이 우리 음양오행설은 정확한 학문체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목이 목이기 위한 것, 그리고 화가 화기 위한 것, 이 부분들, 목이 왜 목인가부터 짚어 넘어가 봅시다. 목의 특성.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음양설을 어디에서 유추해 왔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진리, 보편타당한 진리, 바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 특히 자전을 통해서 형성되는 원운동의 도식을 통해서 우리는 음양설을 유추했습니다. 그리고 오행설 역시 마찬가지 원운동의 도식을 통해서 지금부터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 지구와 동시에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운동을 가지고 한번 분산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오행이라는 개념을 놓고 봅시다. 오행을 원운동의 그냥 5단계 운동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단계 운동체계, 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 이 원은 어떠한 특성을 갖습니까? 바로 이 원은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자전이 지속되는 한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멈추지 않고 항상 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지구가 돌다가 조금 피곤하다가 잠깐 쉬었다 간다든가 기분 나쁘다고 빨리 돌고 이런 일은 별로 없죠. 항상 일정한 속도로 한 방향으로 돕니다. 지구가 돌다가 오늘은 바쁘다고 뭐 놓고 온 거 있다고 가다가 뒤로 반 바퀴 돌았다가 한 바퀴 돌고 뭐 이럽니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들은 지구에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원운동입니다. 최소한 태양계가 존재하고 지구가 태양계 주위를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는 한은 존재하는 진리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운동 형태로 구분해서 이것을 5단계로 나눠놓고 각각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A로 표현해보고 B로 표현해보고 C, D, E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나온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A, B, C, D, E만 얘기를 합니다. 1, 2, 3, 4 하면 안 되냐고요? 뭐 그래도 됩니다. 1, 2, 3, 4 할까요? 자,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자, A, B, C, D는 어떤 원칙이 성립됩니까? 자, A, B, C, D는 바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A는 뭡니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 형태를 얘기합니다. A의 운동 형태는 조금 있으면 B의 운동 형태로 변해갑니다. B의 운동 형태는 조금 있으면 C의 운동 형태로 변해갑니다. 그럼 이 C의 운동 형태는 D의 운동 형태로, 그리고 E의 운동 형태로, 결국에는 뭡니까? A, B, C, D는 각각 운동 형태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어떻게? 다른 운동으로. 왜? 지구는 계속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한번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이 A의 운동이 B의 운동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 이것을 거꾸로 해석한다면 B의 운동은 A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B의 운동은 A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B의 운동에서 입장에서 볼 때 A의 운동은 뭡니까?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A의 입장 운동에서 B의 운동을 볼 때 뭡니까? 애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A의 운동은 B의 운동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A의 운동은 B의 운동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생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B의 운동은 뭐를 생해줍니까? C의 운동을 생해주죠. C의 운동은 뭐를 생해줍니까? D의 운동을 생해주죠.
그러면 D의 운동은 각각 뭐를 생해줍니까? E의 운동을 생해줍니다. 자, 이럴 때 이것을 만약 공식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우리가 A 생 B, 그 다음에 생 C, 생 D, 생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하겠죠. 만약 이것을 목화 토금수로 바꿔버리면 어떻습니까? 자, 목화 토금수로 바꿔버리면은 목은 화를 생한다. 즉 A를 목으로 쳐놓고 B를 화로 쳐놓고 C를 뭡니까? 토로 쳐놓고 D를 금으로 치고 이를 수라고 칩시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일단 정해보자는 얘기예요. 5단계 운동을. 어떤 목이 나무니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럼 첫 번째, 자, 목은 화를 생한다. 화는 토를 생한다. 토는 금을 생한다. 금은 수를 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글이 약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생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자, 어쨌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는 어떤 논리체계를 여기서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패턴에서. 즉 이때는 뭡니까? 바로 오행, 즉 5단계 운동은 각각 다음 단계 운동을 생해주는 운동을 반복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로 생해운동이라고 규정을 해봅시다. 저 선생님, 예, 그렇다면은 이 생은 되는데 그러면 극은 또 어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목이 위에 뻗어가는 기운, 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자, 원운동을 반복되는 원운동으로만 본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객관적 시각일까요? 아니면 주관적 시각일까요? 즉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존재일까요? 즉 이것은 원운동을 제3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즉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을 제3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전하는 지구상에 있으면서 지구상에서 같이 도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이 A, B, C, D 어딘가에는 속해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자, 바로 이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우리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초기 조건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것, 자전하는 지구상에 있는 것, 이것이 상대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알기 쉽게, 자, 어떤 기점, 수라고 하고 혹은 아니면은 자, 수하고 목, 통상 오행에서 수목을 시작 기점으로 보니까 수하고 목의 기점에 우리가 있다. 여기에 있는 거다. 라고 표현합시다. 여기에 있다. 있는 지점. 누가? 사람이 이렇게 보고 가분수가 지금 됐네요. 어쨌든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이 시점을 놓고 기준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점을 놓고 기준해 보면은 다시 한번 기준해 보면은 자, 이 A의 운동을 우리는 A의 운동이죠. 이건 목의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B의 운동, 이건 화의 운동, C의 운동, D의 운동, E의 운동. 어떤 기점을 놓고 볼 때 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이 운동들은 목 운동, 화 운동, 토 운동, 금 운동, 수 운동을 자꾸 반복해서 역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봅시다.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볼 때는, 저 기준점을 정해놓지 않고 볼 때는 이 운동은 각각 동등한 운동입니다. 이 한 구간 운동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에 10m를 이렇게 이동하는 운동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 봅시다. 10분 동안 10m를 운동하는 운동으로 규정을 해 봅시다. 그런데 자,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놓고 볼 때도 각각의 운동은 10분 동안에 10m를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준점이 있을 때 이 목 운동은 뭡니까? 시작이 되는 운동입니까? 진행되는 운동입니까? 끝의 운동입니까? 여기가 기준점, 시작점이라고 볼 때 목 운동은 최초에 뭔가 시작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기준점이 없을 때 목 운동은 그냥 오행 중에 하나, 돌아가는 운동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고 시작과 끝이라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운동은 다음 운동으로 변해가는 운동일 뿐인데 기준점이 정해지면은, 바로 기준점이 정해진다는 것은 바로 인간 세계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죠. 기준점이 정해지면 목 운동은 시작의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결론이 나는 것인 거고, 만약에 거꾸로 수 운동을 보면은 끝으로 돌아오는 운동의 결론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목 운동과 하 운동을 보면은 처음에 기준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멀어져가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금 운동과 이 수 운동은 어떻습니까? 기준점에서 다시 줄어드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멀어지는 운동과 줄어드는 운동. 크게 보면 아까 뭡니까 우리가? 자, 아까 저기를 봅시다. 처음에 그 음양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있죠. 여기서 멀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양이라겠고 줄어드는 운동을 뭐라 해서 음이라겠죠.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오행원을 보면은 이렇게 A 운동과 B 운동, 목 운동과 화 운동은 음양처럼 이렇게 처음 기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운동이 된다. 이렇게 둘 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그냥 양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금 운동과 수 운동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줄어드는 운동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음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음의 운동. 자, 그러면은 크게 볼 때 목 운동과 화 운동은 양의 운동으로 멀어지는 운동이 되고 금 운동과 수 운동은 가까워진 운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기준점이 있을 때는.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토의 운동은 뭡니까? 토의 운동은. 자, 토는 여기가 토죠. 이 토의 운동은 토의 운동의 시작과 끝을 봅시다. 토의 운동이 시작하고 토의 운동이 끝났을 때 치더라도 이 기준점으로 볼 때 이 시작과 끝 동안에 운동량은 있으되, 즉 10분 동안 10m를 똑같이 갔으되 처음에 출발점에서 더 이상 멀어진 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에서 바라볼 때 이 토의 운동은 운동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지체됐지. 단지 뭐를 합니까? 토의 운동은 이 토의 운동이 지나고 나서 금의 운동으로 변하니까, 즉 양의 운동이 음의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자, 다시 아까 음양의 어떤 원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 이 운동에서 양의 운동은 처음에 이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음의 운동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자 운동은 뭡니까? 중간자 운동은 특별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운동이 없이 양의 운동 멀어진 것을 다시 줄어드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 운동이 중간자 운동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목화 토금수 둘 때 토의 운동 중간자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그 목의 운동과 화의 운동을 또 한번 분산해 봅시다. 목과 화는 동시에 멀어져가는 운동이 되지만 목 운동은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점으로 멀어져 가기 때문에 막 시작되는 개념이 들어가고, 화 운동은 여기서 벌어져가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예, 목 운동과 화 운동 개념은 둘 다 뻗어가는 양의 운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의 운동은 처음에 뻗어가기 시작하는 처음의 운동이 되죠. 화의 운동은 뭡니까? 쭉 원래 목의 운동이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쭉 한 방향으로 뻗어가야 되는데요. 이때는 자, 더 이상 쭉 한 방향으로 뻗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토처럼 더 이상 그만 뻗어가는 것도 아니고, 즉 토의 운동을 볼 때 시작점에서 보면은 뻗어가지 않고 옆으로 움직이는 횡적 운동이라 볼 수 있겠죠. 목의 운동을 직진 운동으로 놓고 본다면은 화의 운동은 직진과 뻗어가는 운동 두 개를 이렇게 섞어놓은 운동이 되죠. 이걸 우리가 오행의 기준으로 칩시다. 목의 기운이 뭡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이 강하죠. 쭉 분출되는 기운이죠. 이게 목이고, 그 다음은 쭉 분출되다 화가 되면 어떡합니까? 분출도 되긴 되지만 분출의 힘이 줄어들면서 옆으로 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운동 개념을 봅시다. 바로 이 목의 운동은 쭉 처음에 시작 한 방향으로 쭉 커지는 걸 목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지긴 커지되 커지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옆으로 퍼져가는 운동, 이 바로 두 번째 운동을 우리는 화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특성으로. 그 다음에 목화의 뻗어가는 운동을 더 이상 뻗어가지 않게 멈추는 운동, 바꿔주는 운동, 이것이 뭡니까? 바로 토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꿔져가지고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운동, 즉 양의 운동이 처음으로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확 되는 거죠. 가던 게 오는 거니까.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이 뭡니까? 이것을 우리는 금의 운동, 금의 특성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변화가 됐다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 수의 운동, 이 수의 운동을 우리는 수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얘기했던 오행의 어떤 논리들이 성립이 돼갑니다. 이것은 이 바로 운동의 형태는 바로 두 가지 설립된 거죠. 운동의 형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토를 생해주고 토는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준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1차적으로 됩니다. 그렇죠? 목의 운동은 일단 10분 동안 10m를 감으로써 직진 운동이 되고, 그 다음 화의 운동은 10분 동안 10m를 가는데, 자 봅시다. 목의 운동은
10분 동안 10m를 이동했고 또 10m를 시점에서부터 총거리가 10m를 이동을 합니다. 화해 운동은 똑같이 10분 동안 10m를 갔지만 처음 시점에서 이 부분까지 칠 때 처음에 이 지점이 거리가 같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길죠. 즉 그 얘기는 10분 동안 10m를 갔지만 10m가 채 안 되는 거리를 가는 형상이 된 거죠. 왜? 뻗어가는 운동과 퍼져가는 운동이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목 운동이 화 운동을 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 운동은 더 이상 뻗어가지 않는 중간자 운동인 토 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토를 생한다. 화생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토는 다시금 토는 금을 생한다. 왜? 운동이 바뀌어서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은 수를 생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특성을 바로 절대 완전한 원운동의 도식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학문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원리를 참 치밀하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오행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원운동의 어떤 그 단계별 운동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